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봉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지금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이 왜 이렇게 왔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어떤 공부한 것의 어떤 종합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생각이 공부를 계속해서 누적하다 보면 앞에서 벌어졌던 일과 뒤에서 벌어졌던 일이 이렇게 서로가 연관이 지어져요. 쉽게 말해서 스토리가 좀 만들어져요. 뭐 이건 제가 무슨 음모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연관을 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중동이 이 석유 원유 감산을 했잖아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게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 앞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 면에서 대비할 수 있어요. 자,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분명히 명확하게 좀 알고 있으면 굉장히 대처하기가 편해요.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의 시작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다라고 봐요. 코비드가 일어나기 전에 트럼프 시절부터 미중의 패권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잖아요. 물론 이제 오바마 때도 그렇게 됐지만 트럼프가 등장하면서부터 미중의 패권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자, 미중의 패권 전쟁은 또 역사를 되돌리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필요했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필요했는데, 중국이 너무 커 가다 보니까 이거는 미국을 넘볼 정도로 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중국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전제 국가로 발전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다가는 미국의 어떤 그 원 패권, 단일 패권의 위협적인 요소가 되겠다 해서 이제 중국을 압박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 다음 일어난 사건이 이 코비드예요. 자, 이게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어떤 사건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달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코비드도 사실은 말이 많잖아요. 자, 우한 그 폐렴, 우한 그 실험실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신뢰가 갈 정도로 굉장히 논의가 되었어요. 자, 구체적인 그걸 확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지만 그런 얘기가 굉장히 진지하게 진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논의되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런지 아닌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죠?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미중의 패권 전쟁의 싸움의 가운데서 코비드가 터졌다라는 거야. 중요한 거는. 자, 우연의 일치일지 몰라도. 자, 그래가지고 미국의 경제가 미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가 폭망의 분위기로 갔죠. 정말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못하고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험이 오겠다라고 해서 미국이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그게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죠. 엄청난 돈을 풀렸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 한 3배 정도, 그 정도 풀었어요. 예, 문제는 복잡한 과정이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이 원자재도 공급이 안 되고 병목 현상도 생겼고, 그리고 사람들이 공장 일터로 나오지 못하니까 원자재가 수급이 안 되고, 그죠? 이 세계가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데 이 유기체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 곳에서 삐걱거리니까 졸지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당연한 거죠. 미국은 세계에다 대고 돈을 다 풀었고, 원자재 공급은 안 되고,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일어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터진 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 이것도 얘기는 복잡한데 우리가 깊게 들어갈 것도 없이 그냥
어쨌든 그 미국의 패권 전쟁과 러시아의 어떤 그 뭐랄까 그 거기에 대한 위기감 뭐 그런 거로 일어난 거잖아요.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이 싸우는 전쟁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대리 전쟁이다. 패권을 위한 전쟁이다. 자, 그러니까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러시아와 미국 간의 패권 전쟁. 그러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서방과 한 팀이 돼서 중국과도 싸우고 러시아와도 싸우는 그런 어떤 신냉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막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가지고 뭐 원유를 산다 이거야. 원유를 산다. 그럼 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똑같은 뭐 예를 들어 100달러에 원유를 사가는데 1배럴을 사가는데 이 100달러가 100달러 가치가 아닌 거야. 자기들 마음대로 찍어내니까 100달러가 50달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원을 가진 나라 입장에서는 열이 받겠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가격을 올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원을 가진 나라끼리 연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사우디, 이란, 뭐, 사우디는 나중에 이제 같이 한편이 되었고, 사우디와 이란은 뭐 둘이 이렇게 섞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종교가 달라. 같은 그 회계도지만 이거는 서로가 원수지간인데 둘이가 하나가 된 거야. 이건 그리고 서로 체제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왕정 체제, 여기는 뭐라 그러죠? 이거 어떤 그 왕정을 혁파한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이건 뭐 남한과 북한보다도 더 원수야. 남한과 북한은 그래도 한나라 민족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한나라 민족도 아니야. 그런데 사우디와 이란이 한 팀이 됐다라는 거야. 이 둘이 싸우지 않고 있다라는 거야. 그건 뭐예요? 이제 자원을 가지고 미국에 풀어대는 달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을 가진 나라가 위협이 되는 거야. 뭐랄까요? 그 굉장히 뭐랄까 그 위기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자원으로 대항을 하는 그 그림이 되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미국의 달러에 대해서 다른 그 나라들 중러, 이란, 사우디는 자원을 가지고 대항하는 그런 전쟁이 되었다라는 거야. 지금 현상이.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그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렸던 거고, 자,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를 아셔야 우리 경제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발작이 일어났어. 미국은 긴급하게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에 빅 스텝, 그 다음에 베이비 스텝을 하면서 금리를 올렸죠. 그죠? 금리를 올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는 거야. 자, 만약에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못 막으면 연준의 목표가 인플레이션을 막는 거잖아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못 막으면 미국의 달러는 그냥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의 달러의 기축통화의 그 어떤 그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야. 미국의 달러의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미국의 패권, 세계를 잡고 있는 패권이 무너지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막는 거예요. 뭐 세계의 경제를 위해서 막는 게 아니라 자국의 경제를 위해서 막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보셔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연준이 주관하고 인플레이션을 막는 거야. 결국은 미국 이 목표가 이제 2%까지 막겠다고 하는데 2%까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은 3%, 4%까지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안 막으면은 달러가 종이 쪽지가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 또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 하이테크 기술 수출 금지를 했잖아요. 뭐 이제 반도체 가지고 하고, 자, 그리고 뭐 이제 그 SNS 틱톡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사용을 못하도록 지금 추진 중이고, 자, 압박을 했어요. 자, 문제는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미국 은행이 파산했죠. 실리콘밸리 이 뱅킹과 미국의 은행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미국의 지방 은행들이 뭐 거의 파산 직전으로 갔죠. 가고 있고 지금도 뭐 밑바닥을 기고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 누가 해주지 않아요, 진짜. 이런 얘기
뭐랄까요.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들 뭐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물론 뭐 제 얘기가 조금 이제 과다 추론이 될 수 있는데, 추론이 조금 너무 오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절대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다 나왔던 얘기를 종합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미국 은행이 파산한 거는 결국 뭐예요? 자기네들이 은행들이 많이 사놓던 이 미국의 국채 가격,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미실현 손실이 많이 발생해서 그게 소문이 나서 뱅킹 런이 일어나서 파산한 거잖아. 자, 그러면 미국의 국채가 떨어졌다는 거잖아. 그죠? 자, 미국의 국채가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미국이 긴축을 해서 그렇잖아. 금리를 올려서 그렇잖아.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시장에 국채 매물이 많아서 그래. 시장에 국채 매물이 많고, 사줄 사람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국채 시장을 관심 있게 봐야 돼. 그러면 미국의 국채를 누가 많이 들고 있어요? 일본, 그 다음에 또 중국. 자, 이 두 나라가 많이 들고 있잖아. 근데 일본도 지금 살 여력이 없고 오히려 팔고 있고, 중국은 말이 필요 없죠. 그냥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고,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채권을 안 사는 거고, 그 미국의 국채를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위기에 몰아넣어야 되는 게 중국의 상황이잖아. 그죠? 자, 거기에 이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또 끼어드는 거고, 이렇게 세계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뭘 샀어요? 금을 샀잖아요, 중국이 금을 엄청 사고 있대잖아. 자, 금을 사면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 화폐는 쓰레기구나. 그렇게 되는 거야. 아, 미국 국채도 이거 헐값에 팔아야 되겠구나. 미국 국채 시장에 내놓게 되고, 그리고 시장에 국채가 떨어지면 미국은 달러를 계속 발권해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나라인데, 그 국채를 사줄 사람이 없거나 사줄 사람이 없으면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 근데 지금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을 하게 되는 상황이야.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세계가. 자, 이 세계가 지금 우리가 세계의 이러한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 전쟁, 그 큰 틀을 놓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연결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 깊게 들어가서 한국 부동산은 어떻게 되고, 우리는 물가에 약하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미국의 달러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경제에도 큰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제가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 거지만, 최근에 우리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그 대출 금리가 지금 그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더 떨어졌단 말이야. 3점대 후반까지 떨어졌단 말이야. 3.1 아까 뒤에서 보면 6, 8, 7 그렇게 떨어졌단 말이야. 여러분, 그리고 채권 금리도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 금리도 한 4%대면 된단 말이야. 근데 작년에 채권 금리가 11월 달에 7%대였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채권 시장의 흐름, 그 돈의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대출 금리의 흐름, 은행채 금리의 흐름, 이런 것들을 다 아셔야 돼. 그래야 돈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상황인가를 알 수가 있어. 그러면 그게 부동산 시장에서 그걸 잘못 생각해서 금리가 낮네. 그러고서 부동산 시장에서 사면 안 되는 거야. 돈이 금리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한 거와는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기준금리를 올렸고,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 은행에 있는 돈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돈이 남아 돈다는 얘기야. 돈이 남아 돌고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예요? 경기 침체가 되니까 돈을 빌려줄 기업이 없는 거야.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아무 기업이나 빌려줄 수 없잖아요. 대출을 해줘도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빌려주는데, 기업들 상황을 보고 경기 침체 상황을 보니까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은행에 돈들이 많이 있겠죠. 빌려줄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참 좋은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다가 우리 개인들이 지금 예전에는 아파트를 많이 샀잖아요. 아파트를 많이 샀는데 지금 아파트는 안 사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야.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것도 앞으로 뭐 더 많이 나오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원리대로 움직여서 금리가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돈을 굴릴 데가 없으니까 정부와 은행이 합작이 돼가지고 그런 상품을 만들어낸 거야. 야,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요구를 했겠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정도 금리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런 상품을 만들어낸 거야. 국민들에게 좋은 집 장만 마련을 위해서 저금리한 게 아니라 시장의 가격이 그렇다라는 거야. 지금 문제가 뭐냐면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더 싸다라는 거 아니야 지금. 돈이 남아 들어가지고 기업도 갖다 못 쓰지. 일반인들 부동산은 당연히 못 사는 거고. 자, 그러니까 억지로 2030 영끌 세대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듯한 흉내를 내면서 집을 사게 만든 거야. 결국은 떨어지는 칼날에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갖다가 집을 샀다라는 얘기야. 전체적인 얘기는 그래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개론적인 얘기고, 전 조금 얘기를 들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요 상황을 요거는 판단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는 오르지 않아. 중요한 거는 오르지 않는다 이거야. 왜냐면 돈을 갖다 쓸 사람이 없어. 경기 침체라. 지금 미국도 경기 침체로 들어갔고 이미 JP 모건의 제이먼 회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은행들 파산 줄줄이 이어질 거고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도 경기 침체로 이미 들어갔고 마이너스 성장 나오고 있잖아. 그죠? 그 선언만 남은 거야. 그러면 돈을 쓸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럼 금리가 떨어진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일반인들이 착각을 하면 안 돼. 예전과 같이 저금리가 안 내 하고 집을 샀다가는 쫄딱 망한다라는 거야. 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예전과 같이 3.5% 금리 안 내? 집값이 고점에서 한 20% 빠졌네? 그러고 집 사면 여러분들 쫄딱 망한다는 거야. 경기 침체는 무서운 거야.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서 왜 집을 사냐고. 그러니까 참 이게 나쁜 것이 뭐냐면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이게 돈은 원래 남아 도는 거고 그리고 금리는 내려가는 건데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올리면 뭐냐고. 은행이 돈만 들고 있으면 뭐냐고. 굴리질 못하는데 이자도 내가 5%의 그 돈을 땡겨가지고 왔는데 예금 금리를 준다고 땡겨가지고 왔는데 6%의 대출 받아가 6% 7%의 대출 받아서 쓸 사람이 없는 거야. 기업도 못 쓰지. 기업은 그냥 못 쓰니까 갖다 써봤자 부도 나니까 일반 국민들도 그거 갖다가 부동산을 살 수도 없고 자영업자는 더 이상 대출받기 어렵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경기 침체가 되면 돈을 사용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자연히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금리는 떨어지는 거야.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줘. 할 얘기가 많아요. 자, 미국이 지금 경제가 악화된다라는 징후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코스트코가 3월 매출이 3년 만에 최저치라는 거야. 우리가 코스트코를 왜 가요? 먹거리를 사러 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먹거리조차도 못 사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시장이 쪼여들고 은행들이 파산하니까 코스트코의 3월 매출이 2달 연속 둔화하며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런 징후는 미 경제가 침체로 향하고 있다라는 징후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월 매출이 코스트코의 3월 매출이 0.9%의 증가에 그쳤고 이것은 이제 코스트코의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0.9%에 그쳤다라는 건 감소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19가 봉쇄 조치가 시행됐던 2020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까지만 해도 6%를 윗돌았던 매출 증가세가 2월 반토막 낸 뒤에
2월에 반토막 난 뒤 2달 연속 급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죠? 2달 연속 급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스트코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이제 월마트도 보면 또 알겠죠. 자, 그런데다가 블룸버그는 서비스 부분이 예상보다 느린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야. 서비스 부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로 보고, 자, 이달 발표된 3월 공급자 관리 협회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죠. 이거 중요한 수치예요. 전월 55.1보다 하락한 51.2를 기록했다라는 거야. 전문가들은 한 54를 예상을 했는데 이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급락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 징후가 보인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금리 인상은 마지막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금리를 안 올리겠다라는 거죠. 한 번 올리고. 근데 거기다 대고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원유를 감산했잖아. 딱 적소에. 그 원유를 감산하면 원유 가격이 급등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죠? 그럼 미국은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 미국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들이 다 파산하잖아.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런 자원국가의 어떤 그 피말리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고용 노동 시장이 지금까지 강했거든요. 근데 그 고용 노동 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라는 거야. 자, CNBC에 따르면 미국 고용 정보 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에 따르면 3월 민간 부분 고용이 14만 5천 명이 증가했는데, 자, 이는 다우존스 예상치인 21만 명 증가보다 낮은 수치다라는 거예요. 이 수치가 항상 예상보다 높아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드디어 민간 부분 고용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야. 자, 경기 침체 징후가 보이죠? 그죠? 보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멈추고 곧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얘기가 나와. 자, 그 얘기가 이제 나올 때 뭐가 나왔어요? 바로 원유 감산이 나왔잖아. 자, 우리가 문제죠. 자, 우리도 4월 달에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고 그래요. 11일에 이제 하나 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이창용 하는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올릴 수도 있는 거야. 자, 근데 분위기는 지금 올릴 수가 없는 분위기야. 뭐 올려도 실질 금리는 기준금리만도 못하니까 거의 기준금리에 지금 대출이 나가고 있잖아. 3.5. 기준금리가 3.5잖아요, 지금. 3.5인가? 그죠? 3.5인가 그렇잖아요. 자, 3.5인데 지금 그 대출금리가 나가는 게 뭐 3.75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은행이 남는 것도 없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올려도, 올리면 그 돈을 가졌다 쓸 사람이 없는 거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기준금리를 또 동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물가가 폭등하겠죠. 그죠? 자, 물가가 떨어지질 않겠죠. 이게 지난달 소비자 물가수가 지난해 동월 대비 4.2% 상승. 지난해 3월 이거 가장 낮은 수치다.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 먹는 사는 물품들의 가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자, 그 물가 때문에 지금 여당의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 금리를 못 올렸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거잖아요. 그죠? 뭐 집값도 마찬가지고 집값도 지금 서울의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지금 다시 반등했잖아. 그죠? 그런 상황들이 불만이 많겠죠. 국민 입장에서는. 자,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없는 거야.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금리를 올려도 실질 금리는 올린 금리를 반영할 수가 없는 거야, 상황이. 자,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우리가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돈의 수요, 돈을 빌려갈 수요가 없다라는 거야. 금리를 올리면 그거 실질적으로 전세 자금 받아가지고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많이 살았잖아요. 이제 금리를 올리니까 전세 대출도 안 받잖아. 월세로 살잖아. 그죠? 그나마 요즘 금리를 내리니까 그 전세로 돌아가잖아. 조금. 그래서 전세 물건들이 많이 빠진 거잖아.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로 떨어졌냐면 예금 금리, 우리가 은행에 저금하는 금리가 3%대로 떨어졌어. 4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표 금리는 평균 3%대 중반,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데 연 3.5%잖아요. 기준금리가. 지금 기준금리대로 일단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중금리는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지금 예금금리는. 자, 문제는 뭐냐면 5% 받던 금리가 3% 되니까 3.5%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야, 이거 은행에 넣으면 안 되겠네. 그죠? 그 생각이 나겠죠. 이 사람들은 욕심이 있잖아. 이 3% 금리도 사실 옛날로 보면 만족해야 되는 금리잖아. 옛날에 1.5 줄 때도 있었잖아.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때만침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 금리가 낮아지고 은행에 있던 돈이 빠져나오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코스닥을 땡겼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시장은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예상하고 움직이지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금 고객 예탁금이 18조인가요? 그죠? 18조. 그리고 하루 거래 금액이 코스닥이 10조야.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코스닥에서 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 코스닥에서 땡긴 돈들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바로 예금금리 3%대 불만족스러워서 다 많은 돈, 뭐 세력들 돈도 나갔을 거고 기관들 돈도 나갔을 거고 개미들 돈도 나갔을 거고 다 빠져나가서 코스닥 시장에 들어가 있는 거야. 코스닥 시장에서 집단 광기를 부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연일 코스닥이 폭등을 하는 거야. 바로 이렇게 금리를 내리니까 은행에서 돈들이 빠져나오더라. 자, 보시면 그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 우대금리가 국민은행 3.5, 신한은행 3.4, 하나은행 3.5, 우리은행 3.5 다 이렇잖아요. 농협이 3.1. 자, 이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 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지난해 11월 7일 5.1까지 올랐던 1년 만기 은행채 금리. 은행채 금리는 중요하잖아요. 은행이 조달하는 금리니까. 근데 이게 이달 기준 연 3.6이야. 은행이 3.6에 돈을 빌리는 거야. 이렇게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 자금을 지금 가져오기가 쉽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된 거예요. 부동산 시장으로는 안 가지. 그죠? 갈 수가 없잖아. 지금 다주택자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바보도 아니고 지금 가격이 떨어진 가격,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가격에 사봤자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취득세 중과고 누가 집을 사냐고. 다주택자는 집을 안 사 지금. 팔기도 바빠. 자, 그러니까 갈 곳은 어디요? 주식시장밖에 없지. 그래서 코스닥으로 간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거 잘 하시면 여러분들 돈 벌 수 있어. 그러면 돈들이 계속해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아.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도 있고 도저히 더 올릴 상황도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도 만약에 4월 달에 금리 동결하고 자, 그런 시장으로 가면 코스닥은 많이 올랐잖아.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이 코스닥 시장에 갔던 돈 또는 더 빠져나올 돈, 예금금리에 있던 돈들이 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야. 코스피 시장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거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코스피 시장의 우량주들은 이건 좀 그렇지만 굉장히 바닥권에 있어. 차트들 다 보세요. 진짜 말도 못하게 바닥권에 있어. 코스피의 우량주들이. 자, 그러면 그 돈들이 오고 갈 데가 없으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정부는 이제 골고루 가기를 원하겠죠. 주식시장에도 가고 채권시장에도 가고. 그죠? 자, 그렇다라는 거야 상황이. 자, 그렇게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금리를 또 내려야 되는 거야. 경기도 안 좋고 채권시장이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서 기업이 부도가 안 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경기도 살려줘야 되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폭등하더라는 거야. 이게 딜레마야. 그리고 원유값이 또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게 딜레마야. 자,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 된다라는 거야. 물가는 계속 폭등하고. 자, 그러면 국민들이 불만이 많아지겠죠. 자, 정부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고민에 빠져 있는 거야. 자,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우리가 관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관전 포인트야. 자, 이게 문제는 물가는 폭등하고 그리고 집값도 이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의 수준으로 지금 잡지 못했어. 지금 문제는 지방은 다 어느 정도 잡혔잖아요. 그죠? 수도권도 많이 떨어졌고 근데 서울의 집값이 안 잡히잖아. 그지? 서울에 기본적으로 분양하면 10억. 그 다음에 뭐 그냥 청량리 부근도 뭐 12억 막 그래.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10억을 현금 내고 집 살 사람 없다. 중산층은 못 사. 그럼 대출을 5억, 6억을 받아야 되는데 가능하지 않은 집값이야. 자, 그런데다가 무역은 계속 적자. 계속 적자잖아. 그리고 우리 고가는 또 비어가고 지금 굉장히 부채가 많이 쌓이고 있대잖아. 세수가 안 걷어들이고 이런 상황에 우리는 지금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어떤 시장이 전개가 되겠어요? 주식시장은 그냥 유동성 장세가 되는 거야.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쑥 들어가는 거야. 유동성 장세. 이상하다. 경기가 불황이고 뭐 반도체 재고가 쌓이는데 삼성전자가 올라가잖아. 그건 유동성 장세야. 한마디로 도박판 장세. 돈발로 올리는 장세야. 그런 건 이제 선수들만 하는 거야. 선수들만. 그런데 시장이 좋네 하고 부동산을 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부동산은 장기 이 경기 침체 전망을 반영해서 길게 빠져 들어가는 거야. 길게 깊은 하락의 늪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자, 오늘은 굉장히 고퀄리티의 내용이었어요. 잘 한 번 더 들으셔가지고 무슨 내용이냐면 들으시길 바라요. 제가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 들으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지금의 경제 상황 판세를 읽으시란 말이야. 그리고 그걸 잘 읽어서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 가서 코스닥 말고 코스피 시장 가서 한 두세 달 강세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